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하나자산운용하고 그 크로스앵글이 공동으로 비트코인과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 에셋 리서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리서치를 했다가 올해는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화, 정보들은 좀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시업체인 디지털자산 공시업체인 크로스앵글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고 1월부터는 저희가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매주 위클리 보고서도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이렇게 매월 월말에는 보고서 관련해서 웨비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다른 가상화폐에 밀릴 수도 있다. 상당한 결점을 가지고 있고 금을 대체하기도 어렵다. 또 대량으로 전기를 소모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더 잘 살게 된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해서 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투자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소셜, 사회, 가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비트코인에 얽힌 오해들,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반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한번 좀 보면 비트코인이 ESG로 어떤 리스크가 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생산되는 데 있어서, 채굴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에너지 생산 소비량, 그리고 그 카본, 이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서 볼 때 사실상 이것이 친환경적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ESG 관련된 것이고, ESG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이런 인바이러먼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제 뭐 그런 금융 당국 이제 고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유명한 기업가 아니면 뭐 투자자 이런 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컨대 이제 제니 옐런 그런 재무부 장관, 미국 재무부 장관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이제 결제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린 에너지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전력 소모량을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93 테라와이트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한 국가가 소비하는 전력 규모와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 이제 굉장히 뭐 적지 않은 아르헨티나 정도 수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수준이고, 이렇게 전기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탄소 배출 역시 뭐 44 메가톤 정도 되고 있는 수준인데, 뭐 결코 이제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할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비트코인 가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상력을 이제 뜻하는 해시레이트랑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긴 해요. 점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투여가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하면서 이제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우상향을 계속한다면 역사적 패턴을 돌이켜 보면은 미래에도 이제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그 최영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 뭐 각 국가별로 전기 이제 소모를 얼마나 하는지 나타낸 바 차트인데, 역시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소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쭉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이제 아르헨티나 정도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친환경적이냐 뭐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전력 소모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또 현재 수준에서는 이미 아르헨티나 연간 전력 사용량 수준까지 초과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앞서 조금 얘기를 스킵을 했지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거의 이제 홍콩에 준하는 그 43.31 테라톤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소셜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비트코인의 사실 높은 변동성이나 느린 결제 속도 때문에 사실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결제 수단으로도 역할도 힘들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실상 오늘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그 얘기 자체도 그 제프 커리 원자재 리서치 총괄 자체가 얘기한 부분이 사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보는지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저희가 주요 에셋 클래스라고 칠 수 있는 뭐 주식 S&P, 뭐 나스닥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랑 뭐 자주 비교가 되는 이제 금 그리고 커머더티 이런 유틸리티성 커머더티의 이제 대명사인 이제 오일 쪽의 그런 변동성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자산군 대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봄직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자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된 편이에요. 뭐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 수천 년까지 된 이제 에셋 클래스인 경우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자산군입니다. 예컨대 2008년 8년, 9년 요때 생겼으니까 12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아직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은 신생 자산군이다. 그리고 이제 신생 자산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가치 평가에 대한 갑누들박이나 어떤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것은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당연한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이 차트에서는 이제 뭐 완벽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X축을 이렇게 쭉 늘려서 비트코인을 지난 10년간의 그 가격 변동성의 그 역사적 트렌드를 보면은 뭐 점차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이제 뭐 금융자산으로 취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그런 뭐 무분별한 좀 질서가 좀 어지러운 이런 그 마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결제 속도가 이제 느리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오늘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가상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느린데 이제 다른 거 대비해서 이게 어떤 우위를 가지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당 트랜잭션 수를 비교해 보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4,000건,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193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7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새 좀 관측되는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비자라든지 페이팔 같은 이런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수용하고 자사의 어떤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이런 소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얘기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그에 대한 반론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논의할 테니까요. 한번 이번에는 문제 제시 쪽으로 먼저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7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여기 가버넌스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10가지 이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뭐 가상 자산들이 뭐 해킹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누가 뭐 노트북을 중고로 팔았는데 비트코인을 해킹 당해서 뭐 문제가 됐다더라, 뭐 범죄 조직이 쓴다더라, 테러 조직이 쓴다더라,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카더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의 역사적 트렌드를 보면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소의 경영진이 고객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유용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국내에도 예외는 아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백 개의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킹을 당한 이제 경우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고객의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한 것이지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해킹 당한 것은 아닌데 뭐 이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범죄 악용 사례 같은 경우도 뭐 이걸 가지고 최근에 환치기를 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아파트 뭐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엠번방에서 이제 그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엠번방 결제를 유도를 했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도 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한 거래 내역이 이제 유지가 되는 장부에서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은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굉장히 투명한 공개 거래 내역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ESG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이를 통해서 변동성이 많고 또 처리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지 않다, 또 대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킹의 위협성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범죄나 혹은 테러 집단들이 사용하거나 도박, 그다음에 온라인 암시장, 뭐 재산 은닉 이런 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위배되는 자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정말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냐, 또 정말로 반사회적이냐, 정말로 반가버넌스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좀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첫 번째 그럼 환경에 대한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내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이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서 철학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혁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굴 방식으로 인해서 전기 소모가 많았다. 그리고 이 전기 소모를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전기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환경이지 않은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발전 비중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는 일단 왼쪽 바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 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금 39%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제 28%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캠브리지 센터 포 얼터너티브 파이낸스라는 이제 그 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전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에서 은근히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채굴에 소요되는 에너지원이 물론 석탄과 같은 좀 ESG에 반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은 이제 수력이다. 라는 이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태양광이나 풍력을 활용해서 이런 비트코인 채굴에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할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좀 던져보면 물론 이제 이런 ESG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정작용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가장 큰 동의는 이게 경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보면은 이제 이게 물론 뭐 채굴장과 그리고 이제 그 채굴기의 그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에스티메이션에 의하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 원가 전기료가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굴자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만한 유인이 있다라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이제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과반 수익상을 차지하는 게 뭐 스촨성 일대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그 데이터를 보면 영국의 뭐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코인시어스의 그 리서치에 따르면 일단 중국 스촨성에서 한 90% 정도가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게 이제 48%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39%, 28%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중국 스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이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선도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지역별로 비트코인 채굴 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나눈 이제 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할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63% 정도가 돼요. 반면에 뭐 이제 아시아는 26%, 남미는 이제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업계의 트렌드를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기업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재를 털거나 기업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들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좀 친환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결국은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도 그렇고 제가 또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채굴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배적이었어요. 한 60%, 65%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지역이 중서부 지역, 뭐 사천성을 중심, 스촨성 비롯한 그쪽은 당연히 그 산사댐 때문에라도 그 수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비중이 높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해서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인got 웨이퍼, 그다음에 모듈 셀까지 중국이 가장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업스트림부터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을 전부 다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의 생산 원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석탄 가격들이 최근 엄청나게 급등한 걸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그게 중국이 사실은 그 석탄을 어디로부터 소입을 많이 했었냐면 호주로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쿼드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 동맹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주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악화가 돼 갔습니다. 그 악화가 되면서 사실은 중국과 호주 간의 이 수출입에 관련해서 서로 상호 관세를 가격하게 매기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급등해서 석탄 발전의 원가가 사실은 친환경인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체계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역시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는 점점 더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전기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제일 많이 비유가 되는 게 뭐 디지털 금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커머더티 산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 이제 채굴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쓰여지는 뭐 그 원유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생산 장비에서 나오는 차량이든 등등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금이라든지 구리 같은 그런 커머더티보다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뭐 금은 장신구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화폐로서 이제 기능을 했었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디다 쓰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또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다양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다음도 보면 실제로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 주요 기업들이 친환경 관련해서 청사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인 없는 코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뭐 하나둘씩 이 ESG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도해서 시장의 어떤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가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업계의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노력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그 뭐 가장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스퀘어인 것 같아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CEO인 잭 도시가 그 트위터 CEO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비트코인 클린 에너지 협회라는 건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협회를 출범을 하면서 10 밀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한 110억 정도 되는 이제 자금을 출자를 했고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스퀘어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이제 그 비트코인이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그런 ESG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사례는 미국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비트코인 시티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 이제 클린 에너지 비트코인 마이닝 허브를 우리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마이애미 시에서 비트코인을 급여를 이제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배터리 기술이 계속해서 좀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관련해서도 미래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 간다 보니까 이제 유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태양광 발전에 배터리 기술을 접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경우에는 이 태양광 에너지 활용도를 현재 40%에서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도 사실 비트코인이 채굴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친환경으로 가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사실 이제 소셜에 대한 앞서 있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0가지 오해와 진실 지난 3월 편에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심도 있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퀵하게 서머리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사실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 좀 지적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금융투자 업계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주로 위치한 이제 테크 업계에서 이제 많이 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최근 들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 한국의 이제 게임 회사인 넥슨도 자사의 그런 자기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한 1,100억 어치를 샀고 이걸 이제 샀다는 걸 이제 어나운스를 하면서 CEO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우리의 그런 현금 구매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는 거를 결정을 했다. 뭐 전체 회사의 자기 자본의 한 2% 정도를 그렇게 투자를 한 바 있고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왜냐하면 2,100만 개밖에 공급량이 고정되지 않았고 매년 이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점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국가가 사실은 국가 통화보다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교환의 가치까지 사실은 올라와 있잖아요.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최근 1년간 또 이머징 마켓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뭐 비트코인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이머징 마켓 관련해 가지고 좀 하나 좀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그 펀더멘털 리서치가 굉장히 강한 그런 금융투자업자 이런 그쪽에서 이제 그 ESG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께서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ESG 프렌들리한 투자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오른쪽에 나온 차트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월드뱅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이제 언뱅크 인구라고 부르는데 이 인구가 한 1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 주장을 하는 건
이런 이머징 마켓 언뱅크 인구에게 비트코인이 어떤 대안적인 그런 금융 루트가 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은행망을 잘 못 쓰고 있는데 비트코인 테크놀로지가 계속 진화를 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에너지 집중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에너지 효율성을 올리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어떤 그 언뱅크 그 인구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다.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함의는 어떤 그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 유럽 이런 나라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가 많이 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은 뭐 중동 뭐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이 유틸리티를 실제로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잠재력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끝으로 사실 이제 가버넌스 관련한 반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앞에서 이제 거래소 해킹된 사례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그 업체가 해킹을 당한 것이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1% 공격이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아직까지는 일어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뭐 미래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게임 이론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제 결함을 발생하게 하면은 가장 그 타격을 입을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제 유인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업계의 중론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봄직한 리스크는 이거는 이제 그 싱가포르 대학에서 나온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향후 10년 내에 어떤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떠한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이제 리스크 혹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뭐 불법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이런 데 사용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까보면은 그 수치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상자산 그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이제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그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제 전체 디지털 자산 거래액 대비해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제 0.3%밖에 안 된다.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불법적 사용은 사실상 이제 달러 현금으로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가상자산 이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오픈 그 공개 장부에서 그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FBI라든지 CIA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잡아내기가 용이한 자산입니다. 사후적으로는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는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나쁜 짓을 하기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라든지 어떤 질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이것들을 이제 뭐 금지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뭐 특정금융법 그래서 특금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거래소를 일부 이제 좀 제도권으로 일부 포섭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다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선진 금융시장 대비해서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어떤 시장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고 맨 뒤에는 저희가 오버뷰해서 오늘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희가 어펜딕스로 레퍼런스를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고했던 자료 소스들도 다 포함을 시켜놨고 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보고서는 하나자산운용과 크로스 앵글이 노력을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전송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참고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리서치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발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Q&A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준우 대표님이 그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좀 못해서 저와 한중섭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한 팀장님 읽고 답변 좀 주실래요? 예, 뭐 비트코인 채굴이 수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버리면 다른 산업에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회를 뺏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제가 그 아까 그 스퀘어랑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클린 에너지의 그 유휴 클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를 볼게요.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에너지 공급이 많이 되죠. 하지만 밤에는 이게 되지 않고 또 여름에는 이게 많이 되는데 겨울에는 태양광 에너지 공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아침에 출근할 때 에너지 수요가 많은 편이고 또 퇴근할 때 저녁에 이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편인데 낮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때문에 이제 그 수급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남는 그 전력 시간대 유휴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이제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문제점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당 보고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휴 에너지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그 중국의 스촨성 그리고 그 사막 지역이 있는 그 중서부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이 동부 연안 지역 중심으로 사실은 생산 기지들이 좀 집중되어 있고 도시도 좀 발전이 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력 에너지를 전부 산업 에너지나 생활용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의 채굴이나 혹은 그 거래 이런 것들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어떤 중앙 그 지방 정부와 지방 내 어떤 기업들 간의 암묵적인 그 용인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형태로 사실 그 비트코인 채굴소가 데이터 장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소 혹은 뭐 이더리움 채굴소 이런 것들을 공장 형태로 데이터 센터라고 등록해서 기업을 등록해서 사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또 사실 노동력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사실상 현재는 중국 지방 정부 내에서는 사실 이 비트코인 채굴소도 돈이 되는 사업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이 돼서 서로 유치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체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뭐 그런 기사가 몇 달 전에 떴었어요. 그 베네수엘라가 군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설치를 하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뜬 바가 있고 뭐 또 다른 주체는 이제 시민들인데 이건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제 좀 많이 망가지면서 해외로 이제 이민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해외 이민 갈 때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시민이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이제 그 기사화한 것들을 본 내용인데, 근데 이 국경 수비대가 이제 시민들이 지나갈 때 그 짐을 검색을 하고 어떤 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유롭다라는 게 이제 그걸 체험한 분들의 주장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자기가 그 시드, 그 프라이빗 키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뭐 그거를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빠져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화폐 경제가 붕괴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 자주성을 좀 고양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나요?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범죄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나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데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범죄를 해결한 케이스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범죄자의 자금이 예, 비트코인으로 그 은닉이 그쵸. 됐던 부분들 그렇죠. 또 외환 일반 출일 같은 사고가 있었던 부분 혹은 조세를 회피했던 사람들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해서 실제로 처벌하고 이익 환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서 가버넌스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들이 사실은 거래 내용들을 서로 분산 원장으로 저장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사실 중국이 CBDC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현금 자체의 지하 경제 활용성이나 불법적 활용이 훨씬 더 높아서 고액권이나 현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아서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를 통해서 사실 1원 단위로까지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비트코인 혹은 이런 그 가상 자산들의 트랜잭션 데이터는 사전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후적으로는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다. 체크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원래대로 동결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그 현금에 비해서는 오히려 범죄 사실이나 또 트랜잭션의 데이터 기록들을 사후적으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수사기관들은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그 수년 전에 그 실크로드라는 마약 글로벌 마약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로 받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미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몰수한 비트코인을 또 이제 그 경매로 붙여가지고 요것들을 또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있는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를 또 매수하는 요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런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이런 범죄에 이거가 활용되는 비중이 아까 0.3% 말씀드렸죠. 0.23% 말씀드렸는데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고 오늘 또 마칠까 하는데 코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이랑 다르게 정보가 너무 적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저거 되게 네, 공감하죠. 공감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음 달 혹은 뭐 다다음 달 뭐 이제 한 수개월 내에 주제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제 시도하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자기네들의 나름의 논리에 의하여 비트코인이 뭐 최대 5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고 아니면은 뭐 헤지펀드 매니저 뭐 폴 튜더 존슨이 자기가 나름대로 그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금에 이 정도 가치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도 있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 이걸 금이랑 비교를 하면서 금의 어떤 그런 재무적인 밸류가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자금이 이동을 한다면 최소 뭐 10만 달러 이상 갈 수가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뭐 이게 최악의 경우 빵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UBS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선별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어떨 것이다라는 이제 갑론을 박이 좀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생산적인 담론이 많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전체를 놓고 보면 ESG 관점에서는 우려할 만한 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마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한중섭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그 외에 많은 수천 개 지금 그 알트코인이 있지만 현재 저희 그 대형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나마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 정도다.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 조금 더 양보해서 좀 개방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한 이더리움까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SG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ESG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은 사실상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저희가 ESG라는 철학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 혹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모든 전 세계의 석탄 발전소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러한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적인 문제나 혹은 사회적인 가치나 그리고 가버넌스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없지만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친사회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준수님 추가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ESG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ESG가 단순히 이제 이런 금융 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글로벌 그 기업들 그리고 정부들이 모두 이제 추구하는 그리고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된 몇 안 되는 아젠다인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들을 당연히 이제 그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주요 기업들은 다 알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향후에 뭐 지금 당장에는 아까 우리가 ESG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확실히 이제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변할 것인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올바른 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그 비트코인과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 에셋 리서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클럽하우스의 투자 이야기 클럽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 자산 리서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향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우후죽순으로 확장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채굴과 관련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코인에 대한 채굴의 욕구, 그 코인에 대한 발행의 욕구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기술의 진보 속에는 항상 이 잡초처럼 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을 무서워서 이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계속 주목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